안녕하세요. 정보기술의 이해 6강 운영체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강에서 공부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운영체제의 개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파트 2와 파트 3로 나누어서 운영체제가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들을 관리하는 기법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목표는 다음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메모리 관리를 설명할 수 있고 가상 메모리와 스왑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운영체제의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트 1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운영체제란 무엇이고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운영체제들이 개발되어서 활용이 되어 왔는지 하는 것에 관한 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운영체제란 컴퓨터나 노트북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형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정의를 빌려다 보자면 하드웨어를 관리할 뿐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추상화 플랫폼과 공통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컴퓨터의 구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때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의 주요한 기능이 이제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배웠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운영체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의 관점에서 운영체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플랫폼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차역의 플랫폼? 이런 것과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플랫 더하기 폼 해서요. 어떤 평평한 기반 또는 평평한 매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러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공간 또는 수단을 플랫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환경 또는 그 뭐 경제학적인 이런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반형 플랫폼, 매개형 플랫폼, 복합형 플랫폼. 그래서 기반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플랫폼 상의 어떤 기반 기술들 또는 기초가 되는 그 구성 요소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무언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기반형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매개형 플랫폼이라 함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들 또는 다양한 기술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매개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가 합쳐져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복합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운영체제란 기반형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데요. 기반형 플랫폼으로서 운영체제는 이런 겁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동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인 실행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기능을 프로그래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프로그래머들은 그 기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운영체제.
그렇기 때문에 기반형 플랫폼으로서의 운영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개형 플랫폼으로서의 운영체제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사용자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을 매개형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창출되는 공간의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에 윈도우즈 8 이상의 그 운영체제들을 보면은 그 운영체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앱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그 SNS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 또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개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이 운영체제에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운영체제는 기반형 플랫폼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차 기반형뿐만 아니라 매개형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복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종류, 대표적인 종류를 나누어 보자면은요. 먼저 대형 컴퓨터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대형 컴퓨터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슈퍼컴퓨터나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같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는 PC보다는 이 성능이 좋은 서버형의 그런 컴퓨터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것이 유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수준의 개인용 컴퓨터 수준의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그렇게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윈도우즈, 그 다음에 맥OS, 리눅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바일용 운영체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별개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모바일용 기기들을 운영하도록 되는데요. 애플의 iOS라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분으로 임베디드 운영체제라는 것을 나눠놨는데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우리가 그 셋톱박스에 들어가 있는 보드와 그리고 거기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들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리소스만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통해서 최저의 생산 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PC용 운영체제나 모바일용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용도에 맞추어서 필요한 리소스를 관리하고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이 어떤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수많은 운영체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예제라고 한다면 MP3 플레이어라든가 뭐 PMP 내비게이션,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와 같은 이런 특정 용도의 시스템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의 예제로는 RTOS라든가 아니면 VxWorks라든가 VRTX와 같은 이런 운영체제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드웨어나 어떤 시스템에 디펜던트한 그런 운영체제 이외에도 임베디드 시스템의 어느 정도의 범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중에 윈도우 CE.NET이라든가 윈도우 XP 임베디드 또는 임베디드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들이 임베디드 개발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처음 두 가지 나열되어 있는 자원 관리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한된 장치를 서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인데요. 이 기능들에 관해서 우리가 파트 2, 파트 3로 지나가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 이외에 운영체제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원을 악의적인 혹은 미숙한 사용자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자원과 같은 것들을 아무 사용자 또는 아무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운영체제 수준에서 그 자원들을 함부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능 향상을 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그 성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서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죠. 어떤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고 더 사용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능 향상과 관련된 기능, 특별히 최적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운영체제의 역할 또는 기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관리해야 되는 자원이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프로세스 뒤에 가서 정의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게 CPU를 배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메인 메모리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이제 이 컴퓨터가 진행하는 작업이 활용하게 되는 기억 공간이 메인 메모리가 되는데요. 그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제약된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능이 운영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서 저장 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운영체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원 관리의 핵심 기능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사용자라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전체에 다른 색깔로 표시된 영역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요. 자, 보시면은 지금 컴퓨터 시스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 하드웨어에는 CPU니 메모리니 저장 장치니 터미널이니 마우스니 하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구동되는 장치들은 이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요. 운영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운영체제의 가장 그 상위단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요. 그 명령을 필요한 이 하드웨어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 하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운영체제의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우리가 시스템 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통해서 어떤 운영체제 또는 컴퓨터가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기능을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기능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출력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역할을 실행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도 해야 하고요. 또는 뭔가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CPU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 그거를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커널 안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작동시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주요 기능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포함해서요. 그 기능들이 커널이라는 이 구성 요소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직접적으로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저장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가 메모리의 구조나 메모리의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칫 잘못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그 메모리를 건드렸을 때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그동안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 위험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사용자 명령은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커널 안에 있는 기능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때 커널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를 직접 또 컨트롤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조차도 이 커널에 있는 프로그램들, 기능들이 직접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드웨어 커널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의 그 운영체제가 수행해주는 단위 기능들, 그리고 하드웨어 커널 인터페이스까지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담당하는 그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구성 요소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커널의 기능을 실행할 때 사용자가 커널의 기능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커널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드웨어 커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을 쳐놓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싶으면 이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지정한 방법대로만 그 명령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나는 메모리 몇 번지에 쓰고 싶다 하더라도 메모리 몇 번지에 직접 쓸 수 없고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가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쓰겠다. 이렇게만 호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 양단에 표현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널이라 함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이런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들을 모아놓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요. 사용자가 하드웨어 자원에 직접 접근하면 할수록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고자 하지만 직접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만 동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 호출이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스템 호출이란 사용자가 커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함수의 집합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함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 또는 작업을 요청하는 형식을 정해놓고 그 형식대로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상에서 그 드라이버라는 용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장치와 상호작용하도록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같은 말로는 장치 드라이버라는 말도 쓰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말도 쓰는데요. 제일 쉽게 우리가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경우가 프린터나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제 집에 프린터를 새로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USB로 딱 연결을 해도 동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프린터를 판매한 그 메이커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하는 그 메뉴를 찾아가시면 내가 구입한 프린터에 해당하는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가 운영체제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트 1의 마지막으로는 운영체제의 그 역사와 그 어떻게 운영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계열의 운영체제인데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1980년에 도스라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저장 장치가 이제 디스크라는 형태의 저장 장치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디스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동작을 했었는데요. 디스크의 운영 체제를 저장을 하도록 그 당시에는 했었어요. 그리고 디스크 중심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했었던 운영 체제가 도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MS-DOS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MS-DOS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요. 지금처럼 아이콘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고 마우스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붙여서 나온 것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3.1로 시작해서 현재는 윈도우즈 10 버전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윈도우즈 3.1이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는 윈도우즈 9, XP, 비스타라는 것이 잠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7, 8을 거쳐서 현재 10이라는 버전의 윈도우즈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윈도우즈들의 계열은 PC용 운영체제이고요. 윈도우즈에도 PC용 말고 그 대형 컴퓨터용 또는 서버용 운영체제에 윈도우즈 2003이니 하는 버전들이 또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기업에서 개발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되어 있는 판매하는 그런 운영체제인 반면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요. 조금 다른 형태의 운영체제의 계열이 되겠는데요. 먼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릴 때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대형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운영체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닉스는 AT&T의 연구원인 캠 톰스라는 사람이 1969년에 처음으로 개발을 한 운영체제인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이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예요. 반면에 앞서서 아까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단일 사용자용 운영체제죠. 그런데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다중 사용자용 운영체제입니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에 개발됐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그 시스템 V라는 이름으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빌 조이, 척 헤일리 이런 그 학생들이요. 버클리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시스템 V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새로운 유닉스 버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닉스 버전을 그 일반에 공개를 해서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FreeBS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유닉스가 개발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BSD 계열의 유닉스가 만들어지면서요. 이 소스가 공개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지금 BSD까지만 해도 대형 컴퓨터용 서버용 운영 체제였는데, 리누스 토발츠라는 사람이 BSD 유닉스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 커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요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유닉스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용이었는데 BSD를 거쳐서 리눅스에 오면서 퍼스널 컴퓨터용, PC용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리눅스가 발전을 하고 이제 모바일이라는 그런 기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BSD를 가지고 이제 애플사에서요. 또 다른 그 리눅스와 유사한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 운영체제가 맥OS입니다. 이 맥OS가 OSX라는 것으로 발전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기기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iOS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운영체제들이 발전을 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리눅스와 관련해서요, GNU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GNU 리눅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요. GNU라는 것이 이거의 약자예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결성한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상용이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가치를 상용으로 판매하고 그 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돈 주고 사는 대신 누구나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게 하자고 이제 하는 주장으로 GNU 프로젝트라는 것을 결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GPL이라는 라이선스가 대두가 되는데요. GNU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라이선스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그 소스 코드를 복사나 할 수 있거나 수정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권리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GPL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5년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눅스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운영체제들이 GNU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리눅스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레드햇 리눅스, 뭐 센토OS, 뭐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버전의 리눅스들이 현재 존재하고 사용자들의 그룹을 이루어서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NU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의 그 가치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자 이런 주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라는 것의 이제 개요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저장 장치 관리와 같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모아놓은 것을,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커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장치와 상호작용하려고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라 그랬죠? 프린터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3번, 운영체제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컴퓨터 자원을 보호하는 함수의 집합. 다시 말해서 그 기능을 요청하도록 하는 그 요청 방법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느냐면 시스템 호출이라고, 시스템 콜이라고 부른다고 설명드렸고요. 4번,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새로 만들어낸 유닉스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버클리에서 만든 유닉스, 그것으로부터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것을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리눅스 계열 운영체제들이 개발이 되었었다 그랬습니다. BSD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파트 1에 관한 요약입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은 프로세스, 메모리, 저장 장치와 같은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자원을 보호하는 함수의 집합을 말합니다.